영주댐 긴급 안전 점검이 무산됐습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한 단체가 빠지면 향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다며 안전 진단을 연기했습니다. 안동댐 상류 외가리들의 떼죽음과 관련해 뚜렷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현장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세버스들이 고속도로에서 줄을 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 운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문제입니다. 신서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말이면 심각한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영주 지역 환경단체인 내성천 보존회가 균열과 뒤틀림 등 영주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은 매우 안전한 구조라며 전문가를 초빙해 긴급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댐 측의 사면과 측면에 보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성천 보존회는 영주댐의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 등이 심각하다며 안전 문제를 지난달 26일 제기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밀 안전 진단에서 A등급 판정을 받은 매우 안전한 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일 오전에는 전문가 합동 특별 점검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댐 관계자의 현황 브리핑 후 참석한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를 제기한 단체의 불참을 지적합니다.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려를 얘기하셨던 분들이 배제된 채 우리끼리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많은 기간을 소모 안 하고도 판단을 좀 내려서 그쪽 분들이 우리한테 신뢰를 얻고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당사자가 없다면 맞다 안 맞다는 정밀 안전 진단을 받으시면 되죠. 현장 점검은 내성천 보존회의 참석을 전제로 연기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문제를 제기한 내성천 보존회와 안전 점검을 위한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전에 내부 갤러리를 먼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점검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당장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내성천 보존회가 참여를 하고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언론도 함께 참여를 해서 서로가 공정한 입장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댐 붕괴 위험을 알리는 시민단체와 안전하다는 수자원공사, 댐의 내부 점검 통로인 갤러리 개방 여부 등 점검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1인 시일 안에 내성천 보존회와 협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안전 진단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안동댐 상류에서 외가리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껏 여러 조사가 진행됐지만 뚜렷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이 현장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가리 한 마리가 비틀비틀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수십 마리가 한 곳에 죽어 있기도 합니다. 환경단체는 올해만 벌써 1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외가리의 떼죽음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5일 다시 한번 원인을 찾기 위한 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현장 정밀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전에는 소수 폐사체에 대한 조리 독감이나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분석만 이뤄졌습니다. 이번 정밀 조사는 폐사체는 물론이고 살아있는 개체 그리고 타 번식지의 개체 등 총 20개 개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해서 결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비 9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에는 2개 팀이 용역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그 조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번식지 안에서 백로외가리가 번식하는 개체수 그리고 둥지수 그다음에 이 개체들의 그 폐사하는 개체수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개체수 폐사 개체수 중에
성조하고 그 새끼새들 단위로 나누어서 이제 이 번식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하는 이유가 급사를 원인 모르게 죽었을 때 부검을 해보면 정상 장기가 아닌 뭔가가 이상한 부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져오면 그 개체에 대해서 유조냐 성조냐부터 해가지고 외형적인 부분 다 봅니다. 그래서 걔가 기생충에 감염돼 있는지조차도 다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부검을 하는 거죠. 부검을 해서 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골절 이런 거 다 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장기 점막까지 검사 다 합니다. 안 점막까지. 이후 현장 실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조사팀은 외가리 번식지와 떼죽음을 당한 곳을 살펴보고 부검을 위해 죽은 외가리도 수거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원인 규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왔기 때문에 거짓 없는 발표가 된다면은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이날 환경단체와 대구지방환경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석포재련소 중금속이 원인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환경청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갔다며 항의하고 정정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공원 일몰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방채 발행 시 이자 지원 등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꼬일 대로 꼬인 대구 범어공원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범어공원의 절반 이상은 개인 땅입니다. 공원 일몰제 이후에도 지금처럼 공원으로 계속 쓰려면 대구시가 사유지를 다 사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범어공원 부지 매입 비용만 약 1,300억 원. 얼마 전 정부에서 지방채 이자를 70%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리 와닿지가 않습니다. 공원 부지 매입 비용을 정부가 나눠서 부담하지 않는 한 이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지방채 이자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던 거는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달라. 시는 급한 대로 땅 주인들에게 땅을 사는 대신 빌려 쓰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땅 주인들은 대구시가 여태까지 허락 없이 사유지에다가 공원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왔다며 사용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써오고 지금 시설물들을 설치해 놓은 상태니까 요구를 했던 거죠. 공원 일몰제까지는 겨우 1년 남짓 남았는데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 철조망은 오늘도 공원 길목을 덮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황성공원도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훼손이 불가피한데요. 다행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주시를 대신해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먼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왕의 사냥터로 알려진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시내 한복판이지만 60여 종에 이르는 나무 12,00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어 웬만한 산에서도 보기 힘든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운동기구와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어 하루 수백 명이 찾는 쉼터 1번지로 손꼽힙니다. 청설모도 많고 다람쥐도 많고 그다음에 공기도 좋고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 있고 그 첫날 만나는 날만 새면 여기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 면적 89만 제곱미터 중 11%, 축구장 14개와 맞먹는 규모인 10만 제곱미터는 사유지입니다. 공원을 유지하려면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 공원도 훼손이 불가피한데 다행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황성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공공토지비축 대상으로 선정한 겁니다. LH가 먼저 350억 원을 들여 사유지를 사들이면 경주시는 5년에 걸쳐 이 비용을 분할 상환하면서 토지를 이전받는 방식입니다. 황성공원의 사유지를 경주시가 매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매입해서
경주시에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를 대신해 LH가 공원 부지를 사들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주시와 LH는 다음 달 협약을 맺고 하반기부터 사유지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대구 외곽을 연결하는 4차 순환도로 공사가 오는 2021년 마무리됩니다. 만성적인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공단을 오가는 물류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평소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대구 4차 순환도로 상하로 구간입니다. 앞산터널로와 성서공단을 잇는 이 도로 아래를 뚫는 지하차도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교통량을 지상과 지하 두 갈래로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니까 좋죠. 여기 마침 전에 신호 한 30번씩 밀려야 되지. 대구 외곽을 하나의 도넛 모양으로 연결하는 4차 순환도로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길이 32.52km로 이미 개통한 범안로와 구구터널 등을 제외한 안심과 서변, 성서와 읍내를 연결하는 공사가 오는 2021년 마무리됩니다. 4차 순환로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1990년 첫 삽을 뗀 이후 31년 만입니다. 통행료는 앞산 터널로 등 일부 구간에서만 받는데 아직 미개통 도로의 요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완성되면 도심 외곽을 차로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어 공단으로 가는 물류 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도심의 교통을 이제 외곽으로 4차 순환도로 이제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산하게 되면 도심 교통이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이제 4차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또 대구 경북 상생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새 순환도로의 등장으로 만성적인 도심 교통 체증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전기차를 사는데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때 충전을 못할까 봐 하는 걱정 때문일 텐데요. 한 번에 8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10분이면 가능한 전국 첫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가 대구에 설치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구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한 발 더 앞서가게 됐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전기차 8대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입니다. 기존 30분 정도 걸렸던 충전 시간도 10분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구축한 전국 최대 용량의 멀티 충전 시스템입니다. 국산 전기차 한 대의 배터리 용량은 40에서 60kW. 이 충전소에선 500kW의 변압기 용량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을 분배합니다. 보통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는 한 대가 충전이 차가 끝나야 다음 차량이 충전이 가능한데 이것은 중간에 파워뱅크라는 그러한 설비를 둬가지고 충전 전력을 분배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옆으로 모자란 데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한전이 충전기를 개발했다면 대구시가 설치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4월 말 기준 7,400여 대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동차 10,000대 중 27대꼴. 대구는 10,000대 중 60세대가 전기차입니다. 2.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대구시는 제2호, 제3호 초급속 충전기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이런 장소를 처음에도 우리 3군데 선정했었거든요. 그래 그중에 여기가 가장 최적지였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가 많이 집중되는 장소에는 여건이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초급속 충전소에 힘입어 전기차 보급도 더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 운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 대열 운행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전병주 기자가 고속도로를 달려봤습니다. 줄지어 달리는 버스 사이로 경사 한 대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자 뒤따라오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4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안동에서 서울로 향하던 수학여행버스가 함께 가던 버스를 추돌해 학생 12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세 버스들이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운행이 원인이었습니다. 좀 최근에 이제 그런 사고가 계속 많이 나니까 버스만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조금만 여유를 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속도를 많이 줄일 때가 있죠. 줄 맞추려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제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땐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실제로 대열운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고속버스 석 대가 지금 나란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인 것 같은데 과연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차선을 이동할 때마다 그 버스들이 그 이동하는 차선을 따라서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있는 마지막 따라오는 버스가 1차선으로 옮겼는데 저를 추월해서 이 앞 버스로 갈 겁니다. 자, 지금 저를 추월했죠? 추월해서 다시 차선을 바꿔서 다시 2차선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차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만약 앞에 있는 버스가 급정거를 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차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버스 2대가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터널을 진입을 하려 합니다. 이 터널을 진입하는 와중에 만약 버스 한 대가 급정거를 한다면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도로교통법 46조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줄지어 통행해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대열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데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통고 처분이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또는 운행 중지, 사업자에 대한 가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수학여행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체험학습 등을 소규모로 진행하고 대열운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출발하더라도 최소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교육부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열운행 점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열운행. 단속이 앞서서 고속버스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장 출동 전명주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 농가에 농기계를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 손보다 빠른 농기계를 사용해 농사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요. 스마트폰 출동 홍정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향의 일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속이 탑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경의 농기계 임대 사업장. 트랙터, 제초기, 굴착기 등 67종 438대의 농기계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가 4천만 원에 달하는 트랙터의 하루 임대료는 7만 원. 사용 빈도가 많은 농업용 굴착기는 시가 2,700만 원, 하루 임대료는 6만 원입니다. 농기계 대여는 주로 논농사 장비보다 밭농사 장비가 많습니다.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의 기계화가 더디기 때문에 밭농사를 하는 농가가 장비 대여를 선호합니다. 임대 나갔다가 작업하는 도중에
이게 앞으로 부닥쳐가지고 이게 잡아준 지거가 휘어져가지고 펴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강대로 돼가지고 안전하게 또 이제 농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할 농기계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직접 보수 작업도 합니다. 이 다양한 농기계를 농민들은 어떻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농민들은 이 임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농민들이 사용하는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농기계 한 대가 대형 트럭 위로 실립니다. 이 장비는 밭작물을 위한 비닐을 씌우는 장비입니다. 이 차량이 없는 농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경시에서 이제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이 원하시면 배송을 직접 농가까지 해드립니다. 농기계를 빌렸지만 이송할 차량이 없는 농가를 위해 현장 배송 서비스를 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문경시 깊은 골짜기의 콩밭 농가입니다. 현장 도착 후 장비를 내립니다. 아무래도 많이 편리하지 않겠어요? 시간적이나 비용적이나 신청한 장비를 내려주고 농가에서는 장비를 점검하면서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뭐 농가 일손을 많이 줄여주고요. 일단은 농가에 요새 뭐 일손 부족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손도 많이 단축되고 좋기는 하죠. 빠르고. 네. 밭농사 면적은 2,700제곱미터, 800평입니다. 6만 원의 장비를 임대해 3명의 가족이 농사 준비를 합니다. 농기계를 사용 않을 경우 일당 10만 원에 최소 10명의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인건비만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비 임대를 통해 6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이거 사용법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그 기능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 설명해 주시고 다 안전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문경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비 임대뿐 아니라 농기계 안전, 운영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명, 올해는 17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촌에서 기계를 구입하기도 너무 부담이 되고 지자체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농촌에 도움이 되고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임대를 해갖고 일손도 조금 도와주고 좀 농업의 이제 기계 구입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장비 도착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오늘 하루 작업량의 절반을 마쳤습니다. 사람이 하면 10명이 적어도 3시간 정도 해야 되는 작업량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 실정에 지금 전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이거는 전부 다 허리 아프고 팔다리 아파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그러는데 이 기계화를 해줘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 잘 지을 수 있게 해준 참 임대 사업을 이거 우리 문경시에서 참 잘 생각해서 건장해줬다고 저들 농민들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문경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게 438대의 농기계를 4,156번 임대해줬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체감되는 농기계 임대 사업. 사용 빈도는 낮지만 정말 필요한 농기계. 농촌에 일손을 덜어주는 농기계 임대 사업. 농민들에게는 이 사업이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출동 홍정표입니다. 지진특별법 제정과 포항지진의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기 위해 포항시민 10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호소문도 전달했는데 국회의 정상화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언제쯤 속도가 붙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피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포항 시민과 재경 향후회 등 1000여 명이 국회 앞에 집결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집회와 여야 대표의 포항 방문,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후에도 지진 후속 대책이 제자리를 맴돌자 국회를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동참했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은 정부 조사단 발표가 2달여 지났지만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고 정치권은 날선 대립으로 포항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촉발 지진을 야기한 모든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가 정부입니다.
정부가 피해자의 이 외침을 하루 빨리 알고 국회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서 포항 경제가 사실상 한마디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좀 위안도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동안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실상을 설명한 뒤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면목이 없다면서도 정상화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포항 지진 후속 대책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열리면 중점 추진 법안으로 다루고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는 당초 규모가 큰 퍼포먼스 등을 준비했지만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한 국민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회까지 찾아간 포항 시민들의 목소리에 언제 응답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HCN 뉴스 장혁수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 지역 화폐가 얼마나 도입돼 유통되고 있는지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역 화폐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 현황을 보면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과 의성 등 9개 시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청도와 군위, 성주는 2년에 한 번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김천 등 12개 시군은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북에서 올해 안에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인 시군은 9곳입니다. 영천과 예천은 다음 달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7월경에 25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평상시에는 6% 정도, 명절 때에는 10% 정도 할인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모집은 3,000개 정도 목표를 두고 시 읍면동 모집 창구를 통해서 6월 말까지 가맹점 신청서를 집중적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행안부가 실시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제성 효과 분석을 보면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이 도입 전보다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알려지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경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또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역 화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게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화폐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발행 목표치인 2조 원의 4%인 8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화폐는 동네 상권을 보호하고 또 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등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한 지자체입니다. 연평균 10억가량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구매처 대부분은 관공서입니다. 또 다른 지역은 아예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저희들도 그것도 작년까지는 10%하다 올해는 20%로 올렸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니 최소한의 체면 치레는 하도록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터져나오는 불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행에 거의 절대 다수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강매죠.
끌리기 위해서도 임금의 성격을 가진 거를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주지 마라 그러는데 너무 인기가 많은 지역도 고민은 있습니다. 최근 액면가보다 10% 싸게 판매한 포항사랑 상품권의 경우 오는 12일까지가 할인 행사 기간이지만 닷새 만에 400억 원어치가 모두 팔렸습니다. 저번 금요일 날에 다 종료했습니다. 시에서 연락 왔는데 한도 꽉 찼다고 6월에는 못 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벌써부터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줄을 잇습니다. 매달 2천만 원어치를 6%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업자도 있습니다. 싸게 산 뒤 액면가대로 환전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깡입니다. 한 5%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발행과 운영에 드는 제반 비용은 4%. 여기에 최대 10%까지 할인하는 금액까지 계산하면 많게는 14%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경주시는 발행 7년 만인 지난 2014년 판매를 중단했고 최근 재발행을 시작한 의성군 역시 2007년 한 차례 사업을 접은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역화폐 도입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밝은 면 뒤에는 재정부담, 현금깡 같은 그늘이 져 있습니다. 두 얼굴의 지역화폐. 그럼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역화폐가 뿌리를 내리는 시작 단계에서는 가맹점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맹점이 많을수록 소비자들에게 쓰기 편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회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게 유통이나 더 소매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부분들로 이렇게 확대되는 쪽으로 갔으면은 아마 그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역화폐를 되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속칭 깡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할인율을 적당히 낮추거나 한 사람당 얼마 이상 살 수 없도록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전자카드나 모바일 화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화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가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지역 화폐의 유통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와 관련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범과 원칙과 기준들을 만들어서 지역 단위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성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정책과 운영의 묘를 가져와야지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구 경북안에서도 시군마다 인구 규모와 경제 현황이 다른 만큼 관광 연계형이나 청년 지원형처럼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대구 동구의 신서혁신도시가 꾸려진 지도 벌써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은 여전히 불편하고 편의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등 온전한 계획도시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서혁신도시의 현주소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평일 낮 점심시간에 신서혁신도시. 거리는 온통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여느 도심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 중에는 가족을 타지에 두고 혼자 댁으로 온 이른바 나홀로족들이 많습니다. 대전에서 온 조동현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좀 출퇴근이 힘들다 보니까 이쪽 근처에 혼자 살게 됐습니다. 적적하긴 한데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서울로 가는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길다란 버스 행렬이 시작됩니다. 곧이어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 대부분 서울 등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회사가 있어야 또 가족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신서혁신도시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온 직장인은 전체 이전 인원 3,500여 명 가운데 1,300여 명. 독신이나 미혼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직원 3명 중 1명은 나홀로족입니다. 직장인들이 떠나고 난 혁신도시는 어떨까?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해가 거의 졌는데요. 장사가 한창이어야 할 금요일 저녁 시간이지만 이곳 상가들은 한산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불이 꺼졌거나 아예 문을 닫은 상가도 종종 눈에 띕니다. 어려움이 없냐는 물음에 가게 주인들은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분들이 여기에 좀 상주를 해주셔야 여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거의 거주지를 여기 안 두고 서울 그냥 그대로 그 관광버스가 그렇게 온다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밤이 되면 인적은 더 뜸해집니다. 불을 켠 건물도 지나다니는 차 한 대도 찾아보기 힘든 거리는 마치 유령 도시가 된 것 마냥 정막이 흐릅니다. 혼자 걸어 다니는 것조차 위험할 정도라고 말하는 주민들. 혼자는 안 와요, 아예. 겁이 나서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없는 걸 아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완전히 깜깜한 밤중이 돼버리잖아요. 건물에 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거의 막 유령 도시 비슷하게. 그렇게 되죠. 금요일부터 막 월요일 아침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지난달 29일 혁신도시의 또 다른 과제. 불편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21년까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복합혁신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서관과 수영장 등이 들어섭니다. 위치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의 빈 땅입니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상권도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정규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센터가 들어설 곳이 K2 이착륙장과 가까워 소음이 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하는데 그 자리가 K2 비행기 이착륙하는 노선 위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 굉장히 그 소음에 고통스러운 위치라고 저는 믿어지고. 대구시는 군공항이 언젠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2월에 신공항 부지에 대한 그 이전지를 확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나고. 교육 문제 역시 갈 길이 먼 상황. 혁신도시 안에 일반 고등학교를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엔 거주 인구가 적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 입장입니다. 대중교통에 오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교통 환경이 열악한 이곳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인근 안심역과 경산을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가 지난달 첫 삽을 뜬 데 이어 3호선의 새 노선도 혁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을지 대구시가 다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3호선 그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거에 15년에 예타 대상 사업소에 선정돼서 16년에 예비 타당 조사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때 경제성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검토돼서 저희가 관련해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안으로 지금 저희가 재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구 용의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재도전할 거로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 사정도 조금 나아집니다. 혁신도시를 출발해 북구를 잇는 4차 순환도로가 앞으로 2년 뒤면 모두 완공됩니다.
먼 길을 오가는 공공기관의 나홀로족과 사업처 방문객들을 위해 경북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나돌목도 새로 만들어 이동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동대구 IC까지 약 한 8km 정도를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구 차량 지하철 차량기지 인근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지금 설치할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설계를 거쳐서 착수를 해서 4차 순환도로와 개통과 맞춰서 하이패스 IC도 이제 전용 IC도 이제 개통할 걸로. 2012년 12월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10개 공공기관이 탈을 잡은 신서혁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곳 기업들은 첨복단지나 의료 R&D 관련 업종이 대부분인데 이달에만 9곳이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첨복단지와의 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채용될 인재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인재들이 혁신도시라는 공간 내에 집적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문화나 또는 소비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혁신도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기관들을 앞으로 더 많이 옮겨오고 올해 시작된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에도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공공기관 자체가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과 연계를 맺기는 사실은 힘든 제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해 옴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모이게 된다면 거기서 나는 시너지는 굉장히 클 것이고요. 지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전국 10곳에 꾸려진 혁신도시. 하지만 몇 해가 지난 지금도 주말이면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거주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 어느 지역이나 닮은 모습입니다. 혁신도시가 본래 취지대로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문경의 한 창고에서 120여 톤의 불법 의료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문경시 공평동 한 건물에서 발견된 의료 폐기물은 링거와 붕대, 거즈 등으로 지난해 10월 처리됐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의료 폐기물에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격리 의료 폐기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의료 폐기물은 총 120톤 정도로 추정되며 고령군에 있는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가 발견해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쇠제비갈매기가 안동호 인공섬에서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안동시가 지난 4월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설치한 인공모래섬에는 현재 60여 마리가 안착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CCTV로 확인한 결과 21개 둥지에서 46개 알이 관찰됐으며 새끼 13마리가 부화했습니다. 안동시는 새끼들이 날아오를 때까지 포식자인 수리부엉이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쇠제비갈매기가 돌아가는 7월 말까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폴란드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유산 도시기구 총회에서 이사 도시로 재선출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15개국의 후보 도시가 출마해 열띤 경쟁을 벌였고 모두 8개의 도시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들의 유네스코 국제협의체로 315개 회원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8개 이사도시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7년 이사도시로 선출된 이후 17개 뿐이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 도시를 31개로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